그럼 10년 뒤에 성장을 해야겠죠. 지금보다 주가는 안 올라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삶에 녹아져 들어있는 침투율 자체가 지금 상상하는 것과 10년 후는 저는 완전히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이 오히려 저평가일 수도 있지 않을까. 자, 이제 오늘 이제 ETF로 어느 섹터에 투자할 것인지 향후 10년을 바꿀 뭐 5가지 성장 산업에 대해서 네. 좀 준비해 오셨다고. 앞으로 우리 삶을 어떤 것들이 바꿀까? 많은 기술들이 요즘 얘기가 되고 있어요. 네. 특히 지난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은 기술들이 융합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이 워낙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사실 산업에 대해서 성장성을 얘기한다라고 하면 네. 아마 오늘 저희 밤이 새도 모자랄 것 네. 같아요. 다만 그 중에서 우리가 생활 가까이에서 가장 체감할 수 있는 테마를 5가지를 꼽았고요. 좋습니다. 그것들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 모니터링에 대한 비용이나 네. 또는 그걸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마음의 어떤 부담이나 이런 것들도 저는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5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어딘가요? 첫 번째 일단 바이오, 바이오 헬스케어. 역시. 네,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입니다. 사실 제가 닉네임을 불로초보다 좋은 바이오 헬스케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네. 왜요? 사실 지난 한 해를 겪으면서 우리는 생존에 대한 공포를 한번 느꼈잖아요. 그쵸. 어쩌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재채기를 한번 함으로써 내가 바이러스에 옮을 수 있다. 사실 그 당시 재채기 한 번만 해도 사람들이 막 눈길이 네. 막 쳐다보고 있었죠. 특히 지하철에서 뒤에서 재채기하면 네, 눈에서 레이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자리를 옮기죠. 저도 사실 여러 번 그래봤거든요. 그것은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다, 내가 건강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환경이 이제는 완전히 침해당했다라고 하는 공포를 느낀 것이고 네. 거기서 반대급부로 나오는 마음이 나는 안전하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싶다 그렇죠. 라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바이오 헬스케어 쪽이죠. 내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의료 보조제를 먹는다던가 네. 또는 그러한 뭐 처방을 받는다던가 또는 치료를 받는다던가 또는 그런 산업들에 대해서 앞으로 더 사람들은 열망이 커질 거기 때문에 그 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다던가 특히 최근에 가장 주목해서 볼 것은 이 바이오나 헬스케어도 디지털 기술과 같이 융합을 해서 지금 실리콘밸리에서는 이 디지털 헬스케어 라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원격 의료 같은 건가요? 네, 원격 의료 같은 것들이 예가 됩니다. 사실 작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내가 병원을 가고 싶어도요, 병원에 못 가는 경우들이 그쵸.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코로나 증상은 아닌데 열이 나요. 네. 병원에서 그러면 안 받아줍니다. 일단 코로나 검사를 하고 코로나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그러면 내가 너를 한번 진료를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느끼는 공포가 내가 아플 때 내가 아프다는 것을 진료받을 수가 없겠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병원들이 다 폐쇄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진료를 받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그 사이에서 기존에 있었던 원격 의료 관련된 기업들 또는 비즈니스들이 투자 자금을 엄청나게 받으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지난해 하나의 어떤 트리거가 있었죠. 앞으로도 이쪽은 저는 굉장히 큰 성장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사람들이 이제는 백신을 맞고 우리가 이제 집단 면역을 형성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그 반면에 숨은 마음은 하지만 나는 너무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고 싶지 않고 그리고 내가 건강이나 어떤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은 가고 싶지 않고 하지만 내가 건강에 대해서는 항상 모니터링을 받고 싶어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게 어떤 그 정상화와는 별개로 이 바이오 헬스케어 쪽은 기술적 융합과 함께 엄청나게 성장하는 궤도에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쵸. 이 산업은 우리의 생존과 사실은 연관이 그쵸.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바이오가 뭐 10년 뒤에도 계속 성장할 산업이라는 거에 뭐 누구도 네. 부인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이 섹터에서는 좀 투자할 만한 네. ETF 중 어떤 것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ETF가 네. XLV라는 ETF입니다. 이게 이제 스파이더라는 이제 상품명을 가진 헬스케어 ETF인데요. 가장 이 운용을 하는 규모도 크고 그리고 그 안에 포트폴리오들도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미국의 헬스케어 바이오 기업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들에 대한 어떤 성장성, 안정성, 그리고 이런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나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는 자금에 대한 안정성 이런 네. 것들이 충분히 복합적으로 잘 갖추어진 ETF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아까 김 작가님께서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찍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것에 특화된 ETF가 하나 있어요. 뭔데요? 그게 뭐냐면 EDOC이라고 해서 EDOC라는 ETF입니다. 네, 글로벌 X라는 운용사에서 이제 운용하는 네. ETF인데요. 이 ETF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원격 의료 관련된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예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앞서서 XLV라고 하는 ETF는 사실 가장 대표적인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이 들어가 있고 규모도 가장 커요. 거래량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셨을 때 충분히 안정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디지털 헬스케어는 이제 막 태동해서 성장하는 기업들이 그쵸. 들어가 있다 보니 네. 주가 변동성도 크고요. 그리고 아직은 상대적인 투자 자금 자체 규모가 작아요. 그것은 거래 대금 자체가 작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유동성에 대한 리스크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산업에 대한 안정성을 볼 거니까 동일하게 성장하는 산업 내에 있어도 조금 더 안정적인 산업에 투자를 할 것이냐 또는 조금 더 유망하지만 변동성 있는 자산에 투자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ETF 안에서도 나뉘는 있습니다. 거군요. 네. 두 번째는 사실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금융산업입니다. 핀테크인데요. 네. 제가 느끼기에 앞으로 10년은 금융은 완전히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닉네임을 붙인 것이 자율주행 기능을 얻은 금융입니다. 금융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은행, 증권의 산업이라고 하면 사실 거대 기업들, 그러니까 거대 자금들을 중심으로 사실은 이렇게 깔때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보통 기업금융이라고 얘기를 하죠. 은행 같은 경우도 대출 중에 개인 대출과 기업 대출이 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수익성이 높은 것은 기업 대출일 것이고 증권에서도 보면 기업에 대한 어떤 기업금융과 그리고 개인금융이 있다라고 하면 절대적으로 기업금융의 비중이 높았던 것들이 사실이에요. 이것은 사실은 앞서서 저희가 얘기했었던 파레토 법칙하고도 동일한 거거든요. 결국은 상위 20%의 고객이 전체 80%의 매출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들의 니즈에 맞는 금융 상품들이 구성이 되고 금융 서비스들이 형성이 되고 그것이 금융의 구조를 형성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AI와 그리고 빅데이터라는 부분들과 같이 이제 융합이 되면서 개별 개인들이 원하는 그들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이제 가능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밑에서부터 떠오르고 있는 것이 요즘 개인형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어플리케이션들, 기업들. 사실은 뭐 카카오뱅크나 또는 뭐 네이버 파이낸셜 또는 뭐 다른 기타 자산 운용을 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성장하는 흐름들도 사실은 기업에서부터 흘러온 것이 아니라 개인 자금에서부터 흘러서 거꾸로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사실은 구조적으로 변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산업의 혁명은 저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생 기업들의 흐름, 새로운 금융회사의 주류의 흐름들이 기존 주류의 어떤 위협을 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몸담고 있는 증권사들 또는 은행들도 이제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들을 조금 더 개인에 맞는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이 결국은 AI와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IT적인 요소인 그쵸. 거잖아요. IT라고 하면 사실 금융하고는 원래는 전혀 상관없는 좀 멀었죠. 구분이었는데 이제는 이 두 개가 같이 크로스오버가 되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골드만삭스가 2016년에 자신의 기업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우리는 이제는 IT 기업이다 라고 선언한 것과도 사실은 일맥상통합니다. 실제로 골드만삭스 기업 직원들 중에 30% 정도는 IT 직원이라고 해요. 30%요? 네. 실제 그 안에서 뭐 기존에 일하던 운용 인력이나 이런 분들 많이 해고를 했다면서요? 사실은 저희 업계에서 조금 핫 이슈가 됐었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켄쇼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쉽게 말하면 자동적으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알고리즘을 짠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전통적으로 예를 들어서 FX 트레이딩 같은 굉장히 기술적이고 그리고 사람의 그 촉이 굉장히 중요했었던 그리고 기술적인 분야가 굉장히 중요했었던 그런 영역을 그 켄쇼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돌려보니까 훨씬 더 효율적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 600명 중에서 딱 2명 빼고 다 잘랐습니다. 598명이 잘랐다고요? 네.
그 2명은 살아남은 2명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그 운영하는 개발자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 맞습니다. 그 캔쇼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모든 금융에 전반적으로 퍼진 것은 아닙니다만 네. 금융의 기존에 있었던 비즈니스에서 이제 AI라고 하는 부분이 네.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하나의 굉장히 상징적인 네. 사례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다른 뭐 국내외 기업들에서도 사무 자동화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업무를 좀 네. 더 AI스럽게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도 사실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죠. 하지만 이 핀테크라는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것은 큰 내부적인 변화의 네. 흐름 중에 하나이고요. 전체적인 산업의 변화에서는 사실상 기업 중심으로 흘러가던 돈의 흐름이 이제는 개인 중심으로 다시 거꾸로 역류해서 오히려 개인 맞춤형 서비스들을 갖춘 기업들이 훨씬 더 살아날 것 같다. 그리고 기존의 전통적인 기업들이 이것에 대응하는 구조를 통해서 금융의 혁신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핀테크가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네. 하나가 김작가 TV 여러 이제 뭐 기업에서 광고 제안을 주잖아요. 네. 그럼 특히 이제 아무래도 금융권에서 많이 주시겠죠. 네. 증권사, 뭐 네. 은행, 자사운용사, 그다음에 근데 핀테크 기업들, 그 스타트업들 중에서도 네. 제안을 되게 많이 주세요. 아, 정말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진행되는 게 뭐 기존의 대기업보다 그렇게 적지도 않아요. 네. 그걸 보면서 이 산업이 정말 계속 커가겠구나. 산업이 변하고 있겠구나. 생태계가 변하고 있구나. 좀 그런 느낌 좀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좀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네. 저희 최근에 저희 이제 업계 내에서 네. 이직하고 싶은 회사에 대한 이렇게 순위 친구들이 네. 얘기를 하잖아요. 원래는 이제 전통적인 뭐 규모가 큰 회사들이 사실 순위에 높았겠죠. 네. 요즘은 근데 달라졌습니다. 금융인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회사가 카카오뱅크가 되고 토스가 되고 그렇게 달라지고 있죠. 1위가 이것도 사실은 카카오뱅크인가요? 네, 비슷합니다. 네. 엄청 많이 크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핀테크에서 좀 네. 대표적인 ETF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ETF는 FinX라고 네. 하는 ETF입니다. 이 이름 그대로 핀테크에 대해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ETF인데요. 글로벌X라는 운용사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 네. ETF이고요. 이제 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전통적인 금융 내에서의 사실은 예를 들어 JP모건, 뭐 골드만삭스 이런 기업들이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핀테크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도 약간 성장의 속도에 따라서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좀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와 추가적으로 사실 가장 화두가 되었던 기업 중에, 그러니까 ETF 중에 하나가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돈나무 나온 누나. 네, 돈나무 누나가 운영하시는 ETF인데요. ARKF, 그러니까 끝에 ARK 뒤에 이제 파이낸셜을 네. 붙어서 핀테크에서 F가 붙어 있는데요. 이 ETF도 사실은 상당히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어 있어서 관심 가져보실 만한 ETF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성장 산업은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체감을 많이 하고 계신 콘텐츠 콘텐츠. 쪽입니다. 네, 이제는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콘텐츠에 네. 대한 경험들이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산업들에 대해서는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 근데 기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기업들을 벗어나서요. 네.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플랫폼 기업들은 이 플랫폼의 어떻게 보면 전달자 역할을 하잖아요. 그쵸. 지금까지는 전달자들의 기능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면서 사람들이 모아서 계속 팽창하는 구조들을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플랫폼 기업들이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성장이 한계가 느끼는 것들은 더 많은 사람들 유입을 시키려고 하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아니, 콘텐츠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남들과 차별화되는 네. 콘텐츠들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는 콘텐츠를 가진 기업들이 훨씬 더 성장하는 그런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 같아요. 이건 뭐 최근의 기사입니다만 네이버하고요. 네. 카카오가 네. SM 엔터테인먼트에 상당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SM 주가가 오르고 네, 있잖아요. 네, 사실은 이런 것들도 기존의 플랫폼 강자,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플랫폼 강자들이 이제는 컨텐츠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그리고 이 컨텐츠를 소비하는 방식도요. 기존에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 그쳤다라고 하면 점점 증강현실 쪽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증강현실 내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경험의 수준이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네.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키워드가 사실은 이것과 접목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플랫폼에서 느꼈었던 이 어떤 그 컨텐츠에 대한 체감 자체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열게 돼요. 이것을 지금 사실상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네. 게임 산업이죠. 게임.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좀 주목해야 되는 산업은 이 여러 가지 컨텐츠 산업들도 있겠지만 게임 산업 저는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다. 눈에 띄게 혁신을 보일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미국에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이 메타버스를 네. 기반으로 하는 게임 회사 로블록스. 네. 지금 미국에서는 뭐 애들 사이에 이 로블록스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고 소문이 나 있고요. 심지어 네. 저희 이제 동료들의 애기들도 유튜브나 또는 블로그를 다 검색해서 로블록스를 까는 방법들, 설치하는 방법들, 계정을 만드는 네. 방법들을 스스로 다 만들어서 부모님도 모르게 이미 로블록스 계정을 가지고 야. 친구들과 로블록스 세상 안에서 놀고 있는 친구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제 저희보다 어린 세대들이 이미 이렇게 이 경험에 대한 질을 그러니까 바뀌어진 질 속에서 네. 달라진 환경 속에서 이 컨텐츠를 소비하는 방식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것들은 점점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콘텐츠 부분에 책에 적혔던 내용이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는 아마존 네. 프라임 서비스 가입자가 네, 몇 네, 명인지 네이버 콘텐츠 구독자 몇 명인지가 아니다. 핵심은 우리가 사용하는 이 플랫폼이 없을 때 삶이 어디까지 불편해질지를 상상하는 일이라고 하셨는데 네. 요거와 연관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네이버와 이제 카카오 없이는 네, 좀 하루를 살아가는 게 좀 맞습니다. 불편한 된 네, 거잖아요. 네, 네. 요 문장이 정확하게 좀 어떤 의미인 건지. 여러분, 이제는 네. 이 컨텐츠를 가진 또는 플랫폼을 가진 우리가 소비하는 이러한 그 어떤 그 환경들이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네이버냐 카카오냐 또는 구글이냐 아마존이냐 이런 것들 얘기할 때 이 회사들의 성장성이 얼마다, 앞으로의 잠재력이 얼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논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만약에 없을 때 우리가 더 어느 쪽이 더 불편할 거냐라는 쪽인 것 같아요. 즉 얼마나 우리의 삶에 침투해 있냐라는 이 침투율이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높은 침투율을 가질수록 그것은 교체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장성이 앞으로 10%다, 뭐 8%다, 12%다의 문제랑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플랫폼이나 또는 컨텐츠나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메타버스 같은 경험적인 차원을 바꾸는 것들은 사실상 그것이 없을 때의 세상하고 그것을 경험한 이후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고 이것이 사실상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사실 엔비디아라고 하는 기업 있잖아요.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의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와 드라마틱했다라고 느껴진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20년은 SF 영화 같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사실상 우리가 그것이 있을 때와 없을 때에 대한 경험적 차원을 완전히 바꾸는 것에 대한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네이버와 카카오 어느 게 없는 게 우리 인생에 진짜 더 불편할까?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렵다 하시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같이 들어가 있는 타이거 ETF를 사시면 됩니다. 그렇죠. 많은 시청자분은 알겠지만 저는 어느 쪽에 이미 결단이 섰기 때문에. 아, 그러세요? 나중에 꼭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사실 어떤 산업이라기보다는 이건 하나의 헤게모니입니다. ESG라고 하는 변화예요. 이게 뭐냐면 환경에 대한 변화, 그리고 사회에 대한 영향력, 그리고 회사 내에서의 어떤 그 거버넌스적인 측면에서 무언가 해악이 있을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우리는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선언입니다. 이것이 사실 MZ세대, 우리가 얘기하는 밀레니얼 Z세대들이 소비하는 방식에서도 이미 반영이 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MZ세대 위에 있는 그 윗세대들이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투자의 기준으로서 ESG라고 하는 것들을 등급을 매겨서 이제는 우리는 ESG 등급이 낮은 기업들이나 또는 자산군이나 어떤 산업군에는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글로벌 전체적인 흐름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국민연금이 이제는 ESG를 기준으로 하는 투자의 비중을 점점점 늘려서 전체 60%까지 늘리겠다. 기준이 몇 %였는데? 기준이 4% 정도. 사실은 ESG라는 키워드 자체가 그 자체만으로 투자의 기준이 생긴 게 사실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상당히 빠른 속도로 투자의 저변에
늘리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했고, 국민연금이 그렇게 ESG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선택의, 그러니까 투자의 기준으로 놓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국민연금의 하위단에 있는 투자기관들도 그것을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실 기업 단위에서도 최근에 가장 노력하고 있는 게, 사실 기업들이 연간으로 공시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보고서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상 뭐 재무제표거든요. 영업 보고서. 근데 요즘은 많은 기업들이 이 보고서보다 ESG에 대한 자체적인 보고서를 더 분량을 더 많이 해서 더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고 있다. 얼마 전에 카카오가 ESG 보고서를 따로 내지 않았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되게 이쁜 카카오 모양 이렇게 있는 거 나왔던 것 같은데. 네, 네. 그 안에서 우리가 환경적으로 어떤 사회에 유익한 선택들을 하고 있는가, 앞으로의 우리의 경영의 방침에서 환경에 더욱더 유익한 선택들을 어떻게 가꾸어 갈 것인가라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 경영하는 과정에서 선택지가 A, B, C가 있다라고 하면 네. 그중에 우리는 가장 친환경적인 부분들을 선택할 거다라는 하나의 선언이고요. 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러한 선택이 해를 미치지 않는 네.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의 선언, 그리고 거버넌스 측면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깨끗한 투명한 이제 경영하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요 신용 등급 기관들이 또는 ESG를 평가하는 기관들이 이 내용들을 보고 실질적인 운영의 형태들을 보고 점수를 매겨서 아, 얘는 A+, 얘는 B 등급 이런 식으로 등급을 매깁니다. 그리고 매 년마다 그것들을 갱신을 해요. 만약에 ESG 등급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사실상 투자의 어떤 대상에 있어서 메리트가 떨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사실은 ESG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소비를 할 때에도, 그리고 투자를 할 때에도 이것이 환경에 유익한 방향으로 가는지, 또는 사회적인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을 가지는지, 또는 거버넌스 측면에서 혹시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포괄하게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가 엊그제 투자안을 여러 가지를 좀 점검을 하다가 굉장히 매력적인 새로운 투자안을 하나를 봤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좋은데, 미래에 대한 성장성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당연히 기대 수익률도 높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괜찮다 하고 뜯어보다가 사실은 이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환경하고 좀 맞지 않은 코드가 있어서 아, 이거는 투자를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스스로 이렇게 보류한 투자안이 있거든요. 산업이었습니다. 아, 근데 그 산업 자체가 환경하고는 약간 좀 맞지가 않아서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 뭐 투자하는 단위에서도 사실상 상당히 중요하게 고민되고 있는 방향 중에 하나이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산업을 투자를 하시든 또는 어떤 종목을 투자하시든 간에 이 ESG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헤게모니가 되고 있으니 꼭 염두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 ESG 등급이 가장 좋은 ETF들만 기업들만 또 모아놓은 ETF들이 있어요. 뭔데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ESG-U라고 하는 ETF입니다. 이 U는 이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ESG 등급이 가장 좋은 회사들 엄선해서 올려놓은 ETF예요. 근데 보시면 대충 시총순위하고 비슷합니다. 그것은 다시 얘기하면 현재의 시총순위가 높은 기업들은 대부분 이 ESG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필터링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같은 기준에서 신흥국에서도 사실은 ESG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ESG-E라고 이름이 붙어있는 ETF를 보신다라고 하면 아, 신흥국 기업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ESG 등급이 높은 회사들은 어떤 것들이 있구나. 얘네들에 투자를 하면 적어도 이 ESG라는 키워드로 인해서 갑자기 투자가 뭐 예를 들어서 회수가 된다거나 하는 위험들은 적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필터링이 가능하시죠. 아니, 저는 ESG를 생각하면 드는 생각이 참 세상도 참 기업이든 개인이든 참 다 쉽지 않다고 느끼는 게 이게 예전에는 어쨌든 뭐 환경오염도 많이 시키고 지배구조도 그렇고 다 이게 막 그렇게 좋지 않은 기업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어쨌든 뭔가 개발도상국이고 뭐 그런 데에서는 그런 거 다 신경 쓰다가는 맞습니다. 성장하기 힘든 거고 어쨌든 ESG라는 게 그렇게 가야 되는 건 맞지만 많은 비용과 시간들이 훨씬 더 들어간 것도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세계가 선진국들은 다 만들어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기업도 다 큰 데가 됐는데 이제 ESG 하자고 하면
뭐 그 기업들은 괜찮겠지만 네. 이제 막 시작하는 기업들은 참 쉽지 않겠구나. 그렇죠. 사실 기존에는 투자를 할 때 또는 산업을 네. 시작할 때, 네.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이 산업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얼마다라는 각을 잡고 사실 시작을 네. 하잖아요. 그것이 환경에 좋든 나쁘든 어쨌든 내가 돈을 벌고 네. 영업이익이 얼마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했는데 이제는 만약에 아무리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영업이익이 높을 것을 기대되는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 환경이나 또는 사회나 거버넌스 네.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아예 시작조차 하면 사실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새로 시작하는 기업들한테는 자극이 될 수 있는 방법도 되는 게 똑같은 방식으로 비즈니스 시작하려고 했던 것들을 코드를 살짝 친환경 쪽으로 바꾸면 사실 새로운 시장이 더 많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즘 이게 신생 기업들 같은 경우 또는 기존에 있던 비즈니스에서 컬러를 바꾸는 기업들은 네. 사실 이런 컨셉으로도 많이 가고 있죠. 알겠습니다. 자, 5번째는요? 5번째는 우리가 타고 네. 즐기는 네. 모빌리티입니다. 모빌리티. 사실 모빌리티 생각하면 원래는 이제 모바일을 뭐 자동차를 생각을 하잖아요. 네. 자동차,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들, 뭐 현대, 기아, 테슬라. 뭐 테슬라, 네, BMW, 벤츠, 네. 뭐 혼다,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줄줄줄줄 생각해 보면 뭐 이 산업들이 과연 성장성이 있을까? 무엇으로 성장을 하지? 네. 라는 게 사실은 지난 2019년까지의 테마였죠.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자동차 산업은 죽었다. 그렇죠. 더 이상 성장은 끝났다라고 해서 많은 이제 고민들이 있었던 부분인데 여기서 자동차라고 하는 산업에서 컬러를 모빌리티로 바꾸게 되면 완전히 혁신 산업이 됩니다. 모빌리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동 수단을 의미를 해요. 자동차를 이동 수단의 하나의 이제 방법으로서 바꾼다라고 하면 네. 사실상 그것이 이 공간에서 차지할 수 있는 어떤 경험적인 부분들이나 공간이 가지는 어떤 혜택이나 또는 이 운행에서의 혜택이나 네. 이런 것들, 운행에서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걸 의미하거든요. 사실은 이것이 지금 이제 많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네. 기능하고 맞물리면서 사실상 자율주행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모빌리티에 대한 수요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2차 전지와 같은 어떤 배터리적인 연료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복합적으로 전기차라는 키워드가 되고 이것이 이제 지금 이제 새로운 테슬라 같은 기업들을 만들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앞으로의 10년은 전기차에 그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네. 우리가 타고 이동하는 수단을 자동차를 넘어서서 그 수단들은 훨씬 더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동하는 수단 내에서 경험하는 이 경험치 자체도 사실상 지금과 다를 것 같아요. 이젠 자율주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안에서 느끼는 컨텐츠에 대한 네. 소비력도 훨씬 더 강해질 것이고 그 안에서 창출하는 부가가치도 훨씬 더 커질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모빌리티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자동차 산업은 전통 산업과 완전히 다르다. 물론 아직까지는 기술력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많은 부분들이 테슬라가 앞설려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지난해 주가가 한 10배 올랐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그 사이에 현대차도 개선을 하고 있고 BMW도 개선을 하고 있고 많은 기성 자동차 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지금 기술에 대한 전환을 하고 있어요. 즉 비즈니스 모델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현대차는 심지어 이제 프라임카까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타는 것이 단순하게 도로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이동하는 것까지 지금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전체를 모빌리티로 본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 운송수단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혁신은 굉장히 놀라울 것 같다. 아까 말씀드렸던 젠슨 황이 얘기하는 그 SF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모빌리티. 우리가 탈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가장 일단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ETF가 이제 CARZ입니다. CARZ. 네. 이 ETF에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글로벌 탑티어 자동차 메이커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제 테슬라하고 예를 들어서 기존의 다른 기성 자동차들하고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어느 것이 더 좋냐라는 얘기를 물으신다면 아마 그런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답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무엇이 더 좋다? 무엇이 더 선진화되어 있다? 무엇이 앞섰다? 그래서 앞으로 1년, 2년의 흐름은 무엇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정말 모르겠거든요. 하지만 5년 뒤, 10년 뒤를 봤을 때는 기성 자동차 업체들도 분명히 이 모빌리티라는 컨셉으로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이다. 지금 보는 현대차가 10년 후의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과 같을 수 없고
BMW도 마찬가지고 네. 혼다도 마찬가지고 도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성 자동차들의 구성으로 나열되어 있는 네. 카즈라고 하는 ETF도 저는 같이 눈여겨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모빌리티라는 것을 컨셉으로 가지고 있는 ETF가 있다라고 하면 DRIV, 그러니까 드라이브에서 DRIV라고 하는 ETF가 있어요. 네. 이 ETF는 모빌리티라는 특성을 가지고 말 그대로 탈 것이라고 하는 컨셉을 가진 모든 기업들에 투자를 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혁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서 이런 ETF들도 같이 관심 있게 본다라고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기성 자동차들이 변하는 모습과 그리고 새롭게 치고 나가는 이 모빌리티의 산업 사이에서 둘이서 어떻게 경쟁을 하는지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투자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저자님께서 향후 10년을 바꿀 5가지 성장 산업 얘기해 주신 게 바이오 헬스케어, 두 번째 핀테크, 세 번째 컨텐츠, 네 번째 ESG, 다섯 번째 모빌리티. 자, 요거 5가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요 5가지 성장 산업은 10년 뒤에 네. 향후 10년을 바꿀 5가지 산업에 100% 속한다 생각하세요? 네. 자, 100% 속한다고 이제 생각하셨고 아마 많은 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럼 10년 뒤에 성장은 해 있겠죠. 네. 지금보다 주가는 안 올라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네. 제가 이 5가지 테마를 고르면서 네. 가장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가격이라는 측면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 5가지 테마 여러분들 새로운 거 있으신가요? 없죠. 다 많이 들어보셨고 네. 지난해 가장 주가가 많이 올랐던 네. 테마들이고요. 네. 그래서 아니 뭐 이렇게 당연한 걸 가지고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해 이렇게 네. 말씀하실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런 측면에서 부각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어떤 기대되는 수준하고요. 10년 뒤에 우리 삶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수준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사실 이 우리 삶에 녹아져 들어있는 침투율 자체가 지금 상상하는 것과 10년 후는 저는 완전히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이 오히려 저평가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단기적으로 주가가 거의 2~3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사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10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천천히 분할해서 매수하는 데 있어서 이 네. 5가지 테마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10년 뒤에 우리가 체감하는 이 5가지 기술은 사실상 이 기술이 없었을 때하고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또는 상용화되기 전과 후를 비교한다라고 하면 완전히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충분히 가격적으로도 가치 측면에서도 저는 10년을 바라본다면 충분히 매력 있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 공통적으로 사실은 무형 자산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자산 중에 보면 눈에 보이는 유형 자산이 있고요. 눈에 안 보이는 무형 자산들이 있거든요. 이 무형 자산은 예를 들어서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아니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가치라든가 또는 기술력의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지금 S&P 기업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무형 자산의 가치가 높은 네. 가중치를 가진 기업들이 많아서 이미 뭐 그 무형 자산도 다 프레싱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상 그 중에서도 개량화할 수 있는 것과 개량할 수 없는 것의 차이는 아직도 많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5가지의 섹터들, ESG 제외한다고 하면 사실상 4개의 테마인데요. 이 4가지 테마 또 4가지 산업은 사실상 이 무형 자산이 가질 수 있는 잠재력이 무한히 큰 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단할 수 없다. 저는 충분히 그 가치들이 폭증하는 그런 흐름들을 앞으로 10년 동안 보게 될 거다라고 좋습니다. 생각합니다. 지금 저자님이 이제 확신에 가득 차서 10년 뒤에 바뀐다고 했으니까 10년 뒤에 다시 한번 인터뷰 들어가겠습니다. 그때 가서 주가 한번 보면서 꼭 이야기 찾아뵙겠습니다.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자, 오늘 ETF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좀 전체적으로 좋은 ETF랑 나쁜 ETF 찾는 방법 요거 저 나쁜 ETF 같은 건 피해야 되는 거겠죠. 네. 요거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일단 네. 이 ETF를 구성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네. 사실은 ETF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수를 구성하는 방식인데요. ETF는 종합적으로 이렇게 잘 쌓여진 종목들을 정리한 지수라고 하는 것에 투자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수를 벤치마크로 해서 얘랑 최대한 가깝게 포트폴리오를 짜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지수를 구성하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동일한 섹터 내에서 2개의 ETF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성격을 가진 지수를 투자하느냐가 성과의 결과를 완전히 좌우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어떤 거냐면 하나는 시가총액 비중으로 해서 이렇게 촘촘히 쌓여진 지수의 구성 방법이 있고 하나는 동일 가중이라고 해서 그냥 몇 개의 종목들을 유망해 보이는 몇 개의 종목들을 가지고 그쵸. 가중치를 그냥 동일하게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두 가지에는 사실상 성과의 변동성이라든가 또는 동일한 산업 내에서 특히 지금 말씀드렸던 4개의 산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성장성이 많다라고 하는 건 그 산업 내에서 승자와 패자의 교체가 상당히 빈번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안에서 지수 구성 자체가 동일 가중으로 가게 되면 성과의 변동성이 조금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비슷한 ETF를 두 개를 놓고 고민을 하신다라고 하셨을 때 지수를 구성하는 방식이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었으면 조금 더 좋겠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게 규모가 클수록 거래량이 많을수록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가급적이면은 운용 보수도 낮으면 좋죠. 네, 동일한 벤치마크를 가지고 있고 동일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운용을 하는데 어떤 ETF는 예를 들어서 보수가 0.4%고 하나는 1.0%라고 하면 당연히 낮은 쪽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거래량이나 또는 운용 규모 그리고 비용도 같이 비교를 해봐야 된다. 나쁜 ETF는 거꾸로 얘기하면 너무 자의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가는 ETF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ETF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특히 말씀드리는 게 산업의 흐름에 베팅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 산업 흐름 내에서 어떤 특정 종목들에 대해서 너무 이제 펀드 매니저나 또는 그 ETF를 운용하는 그 지수 자체에서의 어떤 그 임의성이 너무 높다라고 하면 성과의 변동성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산업의 흐름하고 이 ETF의 성과하고 사실은 괴리가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괴리가 큰 벤치마크 대비해서 괴리가 클 수 있는 ETF들은 조금 조심하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자님은 증권업에 계신 지 몇 년 되셨죠? 이제 14년이고요. 이제 올해 연말이 되면 만으로 15년. 15년. 자, 주식, 외환, 채권, 그다음에 영업 여러 가지 다 해보셨죠? 네. 그럼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해서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주식이 뭔지는 이제 좀 아실 정도의 연차는 충분히 되셨잖아요. 마지막 시청자분들한테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뭔지 한번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여러분 주식 투자는 수익률과 그리고 변동성에 대한 이 두 개의 교집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많은 분들이 가치주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성장주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어떤 특정 산업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하셔서 사실 주식 종목에 대해서 또는 그런 개별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훨씬 더 저보다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다만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기대 수익률만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재하고 있는 변동성의 수준을 우리가 같이 관리를 해야 되고 우리가 기대하는 수익률 대비해서 너무 높은 변동성을 가진 종목이다라고 하면 저는 투자를 조금은 더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기대 수익률이 어느 정도 안정적이면서 상대적으로 그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위험 요인, 예를 들어서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좋은 종목의 선택 기준이 될 것 같고요. 그런 기준 안에서 조금 더 성장성이 있고 또 조금 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미래에 기대할 수 있는 혁신을 가진 기업들이다라고 하면 훨씬 더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주식을 고르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주식은 모르겠고 투자는 하고 싶어의 저자 고혜영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